처음 그 애를 봤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단정했고 눈웃음이 곱고 말씨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카페에 앉아 저를 마주한 그 애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많이 떨리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니 그 애도 조금 긴장이 풀린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애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아들, 이번엔 잘 만난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착해 보이더라고. 명절에 인사를 왔을 때도 그 애는 꼬박꼬박 예의를 지켰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옆에 와서 거들었고 설거지도 먼저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허전함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니 엄마가 뭐라 하겠니? 결혼 준비 잘해라. 결혼식 날 저는 식장 앞에 서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 애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들과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없던 저에게 며느리는 마치 새로 들어온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품에 안겨 울던 그 애를 토닥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야. 서로 많이 아끼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 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련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신혼 초 며느리는 자주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수다를 떨러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간이 중요해. 너무 세면 안 되고 살짝 싱거울 듯 말 듯 해야 맛있어.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대답도 짧아졌습니다. 제가 물어도 네, 아니요,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김치를 담가서 조금 갖다 주려고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배를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기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야, 나야. 김치 갖다 줬어.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던 그 애는 저를 흘끗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냥 거기 놔두세요. 그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왔을 텐데 이젠 그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투가 차가워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가움 속에 가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제가 아들 내외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좋아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고기를 굽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고기예요?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저는 당황해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그럼 샐러드라도 더 만들어줄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어차피 먹어야죠.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어차피 먹어야죠 라는 말 속에 어머님이 또 이렇게 하시니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명절에는 친정 좀 가려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아, 그래. 그럼 명절 아침만이라도 여기서 보내고 가면 안 될까?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사실상 거절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속상함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너무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게 꼭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맨날 남편을 가게로 불러. 남편은 시어머니 밑에서 부려먹히고 있어.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려먹힌다니요? 저는 그저 아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인데 며느리 눈에는 제가 아들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도와주러 올 때마다 며느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 알았어. 지금 가고 있어. 전화를 끄는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혼났니? 아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드시는 것 같아.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좀 덜 올게.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저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가게 명의 변경 신청하신 거 맞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명의 변경이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던 분식집 건물이요. 며느님 명의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류에는 고객님 인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인감도장이라니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인감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야, 은행에서 연락 왔더라. 가게 명의 변경한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허락했니? 며느리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내 도장을 몰래 찍은 거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가 어머님 가게 일에만 매달려서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내 가게를 내 이름으로 바꿀 이유가 되니? 어머님,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차피 저희 거라니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잖아요.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가게 명의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예 변경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만나서 자세히 상담해 보시죠.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거래 내역을 정리했고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에 왔을 때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 서랍을 열어 인감도장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획적이었구나. 배신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결국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용히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직접 보면 알 거야. 며느리가 파일을 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캡처 사진과 은행 서류, 그리고 변호사 상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나 너를 고소하기로 했어.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설마 진짜 고소하시려고요? 당연하지. 내가 한 건 범죄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일 고소장 접수할 거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였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재판날 법정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은행 서류, 통화 녹음까지. 며느리 측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명예 변경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허했습니다. 가게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꺼낸 말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당한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와이프도 잘못한 건 인정했어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 와이프는 엄마 재산을 훔치려 했어. 그게 작은 실수니?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해야 하는 거니? 그럼 엄마가 당한 상처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은 며느리를 선택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해요. 엄마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망가졌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지쳤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이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혼자 신혼집에 남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았지만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가게는 다시 제 손에 돌아왔지만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아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 역시 아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제는 저 혼자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게 인테리어를 바꿨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버리고 새 테이블을 들였습니다. 메뉴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새 인테리어를 보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 없이, 오롯이 저 혼자서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야. 후회하지 않아. 정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했지만 끝은 제 몫이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떠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가게에는 이제 제 이름만 있습니다. 아들의 흔적도 며느리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입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했지만 끝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